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장기 이식과 불로 장생을 얘기했는데요. 순식간에 국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이 그렇게 파장을 불러온 걸까요? 장기를 그렇게 쉽게 이식받을 수 있다면 그 장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장수에 관한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을 해왔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순 의혹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권력자들의 장수에 대한 집착 뒤에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지도자들의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그런 의혹에 무게를 싣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수뇌부 건강 공정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지도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에는 이미 10년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21년에는 중국 최고 군 병원인 301 병원이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명 150세 연장 광고까지 내놨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병원 진료조차 어렵고 비용도 과중한 상황에서 고위층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광고는 결국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지도자들의 수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고품질 장기를 단기간에 이식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전 문화부 부부장 가오잔상은 생전에 내 몸의 부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농담할 정도로 여러 차례 장기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부부장급 관리조차 이 정도라면 더 높은 권력자들은 어떨까요? 고위층 지도자들은 장기가 손상되면 바로 교체하고 그 장기가 낡으면 또 다른 장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온 건 아닐까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그는 충격적인 환자 사례를 전했는데요. 신장 이식을 기다리던 한 환자가 중국을 2차례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이 4쌍의 신장을 구해줬지만 모두 이식이 불가능했죠. 3, 4개월 뒤 다시 중국에 갔을 때 또다시 4쌍의 신장이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8번째 신장에서야 수술이 성공했는데요. 수술은 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6년 중국 매체 봉황망은 수만 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았다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장기 이식 허브가 됐다고 보도했었죠. 한국, 일본, 사우디,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환자들이 몰려든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특히 텐진시 제1중심병원 산하 동방장기이식센터의 사례는 가히 충격적인데요. 2005년 한 해 동안 이 병원에서만 무려 650건의 간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30일 사이 불과 2주 동안 53건의 간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7년 TV조선의 죽여야 산다 다큐에서 한국인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으로 원정 장기 이식을 가고 있다고 보도했었죠. 그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요. 중국에서 이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공식적으로 169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 환자들이 주로 찾는 병원은 8곳이었는데요. 그중 한 병원은 3년 동안 무려 3,000명의 한국인에게 이식 수술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병원은 간 이식에 약 3억 원, 신장 이식에 약 2억 원을 요구했죠. 당시 이식 가격표도 공개됐습니다. 신장 62,000달러, 간 98,000에서 13만 달러, 심지어 폐와 각막까지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장기 이식 산업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장수 비결이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황금 산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수량의 장기들,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근 아동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이 급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 장기 출처가 합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내에서
아동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장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는 바로 그 부분,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 공급을 핵심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지금 이 부분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중국의 병원들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소아 장기 이식을 진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후 하루 된 아기의 신장을 성인에게 이식했다는 사례도 확인됐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은 극히 희귀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를 합법적 공급망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소아 장기 이식 건수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상하이 교통대 의대 부속 런지병원은 매년 7,000건이 넘는 간 이식 중 절반 이상, 즉 3,000건 이상을 아동에게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국제 통계로 봐도 연간 1,000건 이상인데요. 미국의 5,600건보다 훨씬 많죠. 중국은 2017년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고 2018년에는 연간 1,000건을 돌파하면서 단숨에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환자가 입원하자마자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장기를 이식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한연합병원은 같은 날 3건의 소아 심장 이식을 진행했다고 홍보했고 텐진 제1중앙병원과 광저우병원 등은 하루에 16건 내지 24건의 간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희소장기인 소아 심장을 단 몇 시간 만에 여러 개 구한다? 이건 국제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의 딕 체니 전 부통령도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20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선 하루 만에 이식이 이루어진다.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혈액형과 조직형이 사전에 등록된 대규모 생체 장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법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조달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무료 이식 이벤트입니다. 2017년 지린대 제1병원은 어린이 10명 무료 간 이식 행사를 열었고 허난성 인민병원은 간과 신장 이식 20건을 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를 이렇게 이벤트로 제공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장기 공급이 마치 재고를 소진하듯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부 지역 보건위원회는 장기 조달 수수료 목록까지 만들어 이식 공급을 사실상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명이 실종되고 이 중 상당수가 아동인데요. 2016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394만 명이 실종됐고 그중 약 7 내지 10%가 미성년자, 즉 최소 27만 내지 39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도 매년 20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며 약 0.1%만 귀가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CCTV가 전국에 깔린 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 점이 장기 암 시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불법 조직이 아동 장기의 재생 능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이의 신장은 생후 6개월이면 성인 크기에 도달하고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부 반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식 효율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폭로도 있는데요. 전직군의관 정진은 1990년대 후반 신생아와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은 신생아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숨졌다고 속인 뒤 몰래 장기를 적출해 지방 관리에게 이식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신장이 군 병원에서 선별돼 공급됐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는 무장 경찰과 지방 병원이 연결된 녹색 채널, 즉 고위층 전용 비공식 장기 공급망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 체계가 1999년 파룬궁 박해 이후 본격 가동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런지 병원은 2023년 생후 1일과 3일 된 아기의 신장을 성인에게 이식한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뇌사 판정이나 인공호흡기 제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식 수요의 상당 부분은 중국 고위층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9년 인민해방군 301 병원은 981 지도자 건강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최대 150세까지 수명 연장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죠.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바로 삭제됐지만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가 고위 관리들의 장기이식 수요와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고위 관리들이 장기이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했죠. 조사기구는 이 발언을 신생아 장기 수요 폭증의 단서로 봤습니다.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2019년 런던 독립재판소는 중국은 여전히 수감자들을 죽여 장기를 척출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었고, 2022년 미국 의회 역시 파룬궁 수련자 대상 장기 적출 의혹을 청문회에서 다뤘습니다. 조사기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살아있는 아이를 장기 기증에 내줄 수는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장기 공급 체계를 제3자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결국 중국의 아동 신생아 장기이식 급증 현상은 단순한 의학 발전이 아니라 체계적인 불법 장기 착취의 징후라는 겁니다. 하루 수십 건의 동시수술, 무료 이식 행사, 가격표가 붙은 장기, 그리고 매년 수십만 명의 실종 아동, 이 모든 단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사기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의 장기를 인간 금광처럼 캐내는 행위, 그건 반인륜 범죄이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모든 장기의 출처가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조사와 감시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청소년 혈액 장기 관련 논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젊은 피로 회춘을 한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의료 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청소년 혈액 교체 시술을 판매했다는 인플루언서 영상이 공개된 뒤 중국 사회에서는 장기와 혈액 교체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구체적인 출처와 실제 발언, 또 연예인들의 이상한 회춘 사례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한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시작은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료미용 기업 대표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여성이 부유층 고객에게 젊은 사람의 혈액으로 교체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홍보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17세에서 21세 남성의 혈액에서만 추출된다는 기능성 단백질과 혈액 미세소포, 즉 엑소좀을 고농도로 주입하면 성기능 강화와 노화 지연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함량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시술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아주 미세한 구조물로 단백질과 핵산 같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서구에서도 이 물질이 항노화 연구에 사용되지만 문제는 이걸 대량으로 얻으려면 정말 많은 청년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들은 하이얼 그룹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중국 증시에 상장된 혈액 제재 회사를 인수해 대규모 혈액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량의 혈액 조달과 고농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올해 말에 영생주사, 불로장생주사를 출시한다라고 말했고요. 국가급 연구팀이 개발했고 우리가 특허를 단독 매입했다. 정부 승인도 받았고 중국 병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중화권 네티즌들은 이 여성을 위원흥이라고 지목합니다. 홍콩 의료미용 기업 우메이런 국제그룹 창업자이자 뷰티 인플루언서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영상 속 여성이 실제로 위원흥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평소 SNS에서 젊은 사람의 피를 교체하면 회춘할 수 있다라고 홍보해왔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이 매달 한 번씩 혈액 교체를 한다면서 비용은 150만에서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에서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관리한 덕분에 신체 기능도 젊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30살 이상 어린 남성과 교제하는 이유도 젊음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인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충격을 받았고 온라인에선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서구에서도 젊은 혈액을 이용한 항노화 연구는 있었지만 규제가 매우 엄격해 젊은 피 클리닉은 대부분 사라졌고 대부분 불법 영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혈액과 장기 공급 시스템의 투명성이 낮고 음성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은 중국 사회가 오랫동안 불신해온 문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강제 헌혈, 강제 장기 적출, 실종 증가입니다. 중국은 항상 혈액이 부족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이런 고농도 추출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원료가 어디서 오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위원웅이 말한 젊은 피의 미세소포를 추출해 회춘하는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연구된 바 있습니다. 2024년 난징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개월령 젊은 생쥐의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 외소포를 20개월 된 늙은 생쥐에게 주사하자 생리기능과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수명도 최대 1266일, 사람으로 치면 120, 130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간 대상의 데이터는 없지만 이 실험은 젊은 피 회춘 연구에 대한 관심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 많은 청년의 피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나? 그 답은 대형 혈액 제제 기업, 그리고 대학, 지방정부, 병원이 촘촘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이얼 그룹은 2023년 상하이 라이스라는 혈액 제제 대기업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남학생물까지 인수하며 53개 혈장 채취소를 확보했습니다. 연간 1,800톤 규모입니다. 중국에선 병원용 혈액은 무상 헌혈에서 확보하고 혈장 채취소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데 대부분 유상 체혈입니다. 이 두 채널 모두 젊은 혈액 확보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혈장 채취소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회실천 점수, 도덕 점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 헌혈을 유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8월 장시성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된 여대생이 전담 배포를 하러 갔다가 첫날 580ml 혈액을 강제로 뽑히고 300위안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혈장 수집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 사실상 혈액을 모으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중국 다수 대학에선 지난 10여 년간 자발적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강제 집단 헌혈이 이루어졌는데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헌혈하지 않으면 졸업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 신입생 군사훈련 기간에 단체 헌혈을 강제로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2023-2024년 웨이보에서는 대학 강제 헌혈 해시태그 조회수가 수억 회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젊은 혈액은 엑소좀 형태로 정제돼 회당 최대 40억 원의 고가 시술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시술이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혈액에서 추출한 미세소포를 고농도로 이용하는 이른바 회춘시술 산업이 권력층과 부유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혈액을 계속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종자 증가와 장기 적출 의혹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실종자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공유되고 실종된 청년들이 장기나 혈액 공급원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엔 22일 동안 100여 명, 11월엔 10일 동안 57명이 실종됐다는 게시물도 퍼졌고요.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국민을 인간 광산처럼 다뤄 장기 혈액 등을 고위층 생명 연장 자원으로 이용해 왔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젊은 피 수혈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서 오랫동안 회춘 장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주치의였던 리즈수이는 회고록에서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군 고위층이 젊은 병사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장쩌민이 수십 명의 젊은 남성을 거느리며 혈액 교체를 했다는 폭로도 꾸준히 제기됐고요.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공 고위층은 1960년대부터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장수를 추구했고 1980년대부터는 장기 이식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9월 시진핑이 열병식 도중 푸틴과 나눈 대화에서 장기 교체를 반복하면 불로장생도 가능하다. 이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노출되며 이러한 의혹은 더 확산됐죠. 더구나 이 문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겹쳐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소수민족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감옥에서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장기 매매 산업망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도 꾸준히 나왔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 이후 온라인에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최근 회춘 모습도 재조명됐습니다.
왕년에 액션 스타였던 이영걸은 한때 사망설이 나돌 정도로 거동조차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상의를 벗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고 76세인 홍금보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게 됐죠. 다른 연예인들도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젊은 남성 혈액에 미세소포를 주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는 어린이 체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산시성 민청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졌는데요. 학부모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아이들의 팔에서 피를 뽑아 혈액 검사를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왜 동의 없이 체열을 하느냐는 거센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확대되자 교육국은 보건당국의 통지를 받고 건강검진 차원에서 시행했다며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침습적 의료 행위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모습은 반성이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죠. 비슷한 사건은 이달 6일에도 있었습니다. 광저우의 한 초등학교가 비밀리에 1학년 학생들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비밀 임무라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말하면 칭찬 스티커인 작은 빨간 꽃을 빼앗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국 지시에 따른 정기 검진이었다고 설명하며 간기능 검사와 일반 혈액 검사에 사용됐다고 했지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역시 교사의 부주의라고 했습니다. 유치원 사건과 똑같은 방식이죠.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에는 누가 내 아이 피를 허락 없이 뽑느냐, 장기 적합성 검사하는 것 아닌가, 내 아이를 체열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과격한 반응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이미 젊은 피 항노화 시술, 간 기능 강화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이 퍼지며 의혹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 어린이 혈액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장기이식 실험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불신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반복된 혈액 장기 관련 스캔들 때문인데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 사회에서 젊은 피, 젊은 장기에 대한 수요 증가, 혈액 공급 시스템의 불투명성, 반복되는 강제 헌혈, 무단 체열,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장기 수명 관련 발언 등이 서로 연결되며 사람들의 불안과 의혹을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은 그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혈액과 장기 관련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은 더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젊은 피 회춘 시술 논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혈액 장기 공급 체계의 문제, 나아가 실제로 발생한 유치원, 초등학교 무단 체열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국 중부의 대도시 우한. 우리는 이 도시를 주로 우한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인권단체들은 우한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장기이식 거점이자 대규모 생체 장기 적출 의혹의 심장부. 오늘은 국제조사단체가 공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장기 공급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추적해온 국제조직,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 이 단체는 최근 우한 생체 장기 적출의 검은 산업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 우한을 중심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노린 장기 적출 범죄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지속돼 왔다라는 겁니다. 조사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한의 주요 병원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장기 이식 가능 여부와 대기 기간, 장기 출처를 문의했는데요. 동제병원, 우한시어병원, 후베이성 인민병원, 우한대 중남병원, 군병원인 중부정부 총병원까지 우한의 핵심 이식센터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사실, 우한의 장기 이식 건수는 매우 많고 대기 기간은 비정상적으로 짧았는데요.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한다라는 정황이 포착됐고요. 우한은 원래 중국 중부의 의료교통 거점 도시입니다. 상위권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고 고속철, 항공망, 군 의료체계가 교차하는 곳이죠. 이 때문에 우한은 중국 최대 장기 이식 단지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동제병원은 오랜 기간 신장이식 전국 1위, 간이식 5위, 심장이식 3위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우한 셰어병원 역시 2022년 기준 누적 심장이식 수술 900건 이상, 소아 심장이식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수술 건수 뒤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셰어병원은 하루에 소아 심장이식 수술을 3건 동시에 진행한 적이 있고 단 13일 만에 심장 공여자 4명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속도인데요. 이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장기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계, 즉 전국 단위의 장기 공급망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장기이식 제도를 인민의 자발적 기증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하고 선진국형 기증 제도로 바꾼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설명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데요. 선진국에서도 장기 기증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불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기 이식 수요를 자발적 기증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한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2020년 12월 16일 우한시 홍십자회 장기기증 사무실 관계자는 조사원과의 통화에서 현재 우한에 실제 이식 가능한 수준의 장기기증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기증으로 분류된 사례 상당수는 실제로는 의과대학 교육용 시신에 가까운 경우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공식 기증은 거의 없는데 병원들의 이식 수술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의 기만적 이익 구조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뒤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내세워 가족에게 치료 중단과 장기 기증 동의를 압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뇌사 판정을 내리고 곧바로 장기 적출과 이식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가 유독 중국에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도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후베이 성의 22세 청년 샤오페이. 그는 뇌사 판정 직후 심장, 간, 신장 등 8개 장기를 적출당했고 총 9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는데요. 장기 배정, 매칭, 이식까지의 전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 중국 지질대 대학원생 24세 룽싱위. 운동 중 무릎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작스럽게 심부정맥 혈전, 폐색전증, 심정지를 거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례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골절이나 단순 낙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었고 병세 악화와 뇌사 판정, 장기 적출 결정이 매우 빠르게 이어졌다는 것. 유족과 주변인들은 치료 과정 전체가 너무 급박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증언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정상적인 장기 기증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립니다. 환자와 가족의 판단을 왜곡해 장기 적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조직화된 장기 조달 메커니즘의 일부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하나의 축을 지적합니다.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한 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체혈, 연행 후 행방불명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8년 당시 중국 국가안전부장이었던 천희 씨는 우한을 전국적인 파룬궁 탄압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이른바 우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조사단체는 이 구조가 병원들의 장기 적출을 가능하게 한 정치, 행정적 배경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런 의혹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2006년 실시된 전화조사에서 동제병원, 우한육군총병원, 중부정부 총병원 관계자들은 장기 이식 희망자로 위장한 조사원의 질문에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한 녹취가 남아 있습니다. 우한은 거대한 대학 도시이기도 합니다. 재학생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학생과 청년층 실종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는데요. 실명까지 확인된 실종자들이 존재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설명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조사단체들은 대규모 장기 이식 산업, 지속적인 장기 공급 수요, 그리고 미해결 실종 사건이 한 지역에 겹쳐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병원들이 장기 이식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후베이성 기준으로 장기 확보 수수료만 심장, 폐 각각 7만 위안, 간 26만 위안, 신장 20만 위안 수준입니다. 동재병원처럼 매년 수천 건의 신장 이식을 시행하는 병원은 수억 위안,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이 1999년 파룬궁 탄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처음에는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발적 기증이라고 설명을 바꿨지만 실제 기증 규모로는 폭증하는 이식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거대한 생체 장기 공급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주요 대상은 파룬궁 수련자였고 최근에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한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의료, 군, 교통, 행정 그리고 정치가 한데 얽혀있는 장기 이식 허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시를 둘러싼 숫자와 증언, 실종 기록과 병원 실적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한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장기 이식 의술을 이용해 인간의 생명을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와 맞서는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